안녕하십니까. 의대 정원 문제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부터 최근 발발한 비상계엄 사태까지 2024년 대한민국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의료계를 휘몰아쳤던 이슈들을 키워드별로 하나씩 짚어보고 의정 갈등의 향방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외과 명예교수로 있는 김동헌입니다. 저는 대한종합병원 협회 회장, 안과 전문의입니다. 예, 의사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두 분 뭐 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 대한종합병원 협회와 ONN 닥터 TV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2024년 의료계 10대 뉴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뉴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ONN 닥터 TV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어느 분야보다 다사다난했던 의료계에서 올해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은 2024년 최대 뉴스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꼽았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의대생 집단 휴학도 두 번째 큰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와 의료전문방송 ONN 닥터 TV가 12월 2에서 6일 의사 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의료계 10대 뉴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 일어난 의료 관련 뉴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개씩을 선정해달라는 설문에 의사 33명이 전공의 집단사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지난 6월 18일 전국의 전공의 7천여 명이 집단사직을 하면서 빚어진 국내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차질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의사들은 또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 집단유학 사건을 올해 두 번째로 큰 뉴스하고 꼽았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료 붕괴 우려, 비상계엄령 포고문 속 미복귀 의료인 처단, 대학병원 중등질환 중점진료 시스템 구축 등 의료개혁을 각각 3에서 5위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AI 의료 현실화를 올해 주요 뉴스로 꼽은 의사도 16명이나 달해 미래에 대한 의사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또 응답의사 15명은 올해 의정 갈등을 부른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에 따른 경영 악화나 지역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부각과 함께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를 주요 뉴스로 꼽아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개원 면허를 주겠다는 정부의 개원 면허제 추진과 간호법 제정 뉴스도 올해 주요 사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꼽았고요. 순서대로 의대생 집단 휴학, 지방의료 붕괴, 비상계엄령, 그리고 의료계획, AI 의료 현실화, 지역종합병원 부각, 대학병원 경영난, 개원 면허제 추진, 간호법 제정 등으로 꼽혔고요. 의협회장 탄핵 등이 그 뒤를 이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설문조사 10대 뉴스로 선정된 설문조사 선정 사유,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건마다 그 의미를 한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병원장 교수님. 예, 전공이 집단 사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비상계엄령으로 끝난 올해 한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물론 다른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그게 우리 뉴스의 주류를 이루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정근 회장님께서는 또 더 별다르게 보겠습니다. 한때 뭐 대한 의협의 간부도 하셨고 부산광역시 의사회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0대 뉴스가 어두운 뉴스가 사실은 참 많은데요. 의료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떻게 보면 신의사가 나오는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의사들이 1년간 휴직을 하면서 저는 또 의대생 유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년간 이 병원을 다 떠나버린 상황들, 대학병원이 거의 마비된 상황들, 그럼 지방 의료가 붕괴된 것이 더 심화되는 상황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들이 이 많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또 새로운 돌파구로 AI 의료가 현실화되는 부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어 있던 지역의 종합병원들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대안체로 떠올랐던 상황들 그러면서 허약한 체질이 대학병원들이 경영난으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그것도 대안으로 또 간호법이 또 좋은 제도를 만드는 일들 그런 과정의 의료 개혁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방점은 미복귀 의료인 철안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이런 단어를 의사들한테 썼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의사로 봐서는.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참 서글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의료인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전 국민들이 아마 그 1호 포고문을 보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ONN 닥터 TV와 대한종합병원 협회가 선정한 10대 의료계 뉴스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주제별로 해서 하나씩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의료계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정부는 2월에 그 국정과제로 4대 개혁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인데 거기에 의료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4대 국정과제가 의료 개혁이 중점이 되게 된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종합병원 협회 대표 자격으로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의료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2024년의 가장 핫한 이슈로서 등장을 하였고 국민 불평과 함께 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의사가 되어서 또 사회봉사 하려고 하는 의대 신들 전공의들한테 슬픈 해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예의찮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 소멸 시대잖아요. 지금 현재.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출범한 게 사실은. 저는 항상 지방에 있는데 부산에 살고 있지만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에 대한 당연한 인식이 없어져야 된다. 그 면에서 정부에서도 했던 교육과 의료의 형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를 정제를 하자.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사실은 교육 때문에 도시로 가거든요. 예, 교육 때문에 서울로 가거든요. 의료 때문에 또 대도시로 환자들이 또 가기도 지방이 아니거든요. 지방에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금과 노동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한은 계속 해가야 될 일이지만은 당장 시급한 것이 의료와 교육, 지방 소멸 시대에 정말 필요한 두 가지 큰 아젠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젠다를 잘 잡았는데 방향성은 좋았다. 그 일을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그냥 개까지가 돼버린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료계획의 첫 출발점을 정부에서는 아마 의대 정원 2,000명에 두고 아마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의료계획 자체가 전혀 이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결국 의료개혁의 출발이 필수 의료의 그 멸망, 쉽게 말해서 필수 의료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장래에 생명을 다루는 큰 수술은 이제 외국인 의사가 오든지 외국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료계도 알고 있고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 또 행정을 하는 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십수년, 한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 의료라는 것이 한 번에 탁탁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적어도 좋은 의사 한 사람 만들려면 한 20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오랜 기간의 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비로소 이게 바로 서는 게 의료인데 그냥 뭐 수술 잘하는 외과 의사 한 명 만들려면은 그냥 의과대학 졸업해가지고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다음에 뭐 적절히 펠로 한 1, 2년 하면 어느 정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그 큰 수술이라든지 우수한 이런 의사가 되려면 그것을 더 심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역 의료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이제 그 방향이 2,000명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협의된 바도 없었고 이렇게 의사 수를 왕창 늘리면 그 누수 현상에 의해서 필수 의료로 또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우리가 현업에서 봤을 때, 현실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2,000명을 늘린 거다면은 그게 이제 생각이 좀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어쨌든 부산대학교 교수님으로 줄곧 계셨던 분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병원 오너들의 모임으로 구성됐다는 대한종합병원 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근 회장님께서는 또 2,000명의 숫자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대학과 2,000명이라는 그 정원 숫자에 대해서 대학과 또 다른 입장도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이제 대통령께서도 교육과 의료의 확충을 필요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까지도 만들어서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사달이 나면서 아무것도 안 돼버린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공화국 시대 자유민주주의의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상황들이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SNS로 실시간에 전달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전제군주 시대의 일들이 일어났다 않습니까? 계엄령이 내린다든지 상상도 못할 일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의사의 이런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계엄령과 같은 동일한 선상에 저는 보여진다고 하거든요. 일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협력을 안 하고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계엄령을 내려서 강제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어떻게 보면 투표잖아요. 민주주의는 이 손을 들어서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인데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계엄령을 내려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의대 정원도 2,000명을 늘린다. 뜻은 좋아요. 빠른 시간 안에 의사를 정원을 넣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 합병증들 그런 문제는 생각이 안 하는 거죠. 그 전문가의 입장이 들어가지 않는 일들, 그 비전문가들이 감각적으로 했던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부당하다. 그래서 지방의 의과대학에 2,000명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500명, 300명 협의해가면서 1,000명, 그다음에 또 한 몇 년 지나면 2,000명,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합의해서 조직했으면 될 건데 2,000명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2,000명에 반대를 하니까 너희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돼. 그다음에 긴급 명령을 또 내리기도 하고 계엄령의 사태가 사실은 올해 이 의대 신뢰가 초에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국민들은 잘 모르고 의사가 많아지면 진료비가 저렴해지니까 좋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결국은 2000년도 약 불업할 때 의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국민 의료비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병원에 내는 진료비 플러스 약제비.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이 결국은 맞아 떨어지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긴다는 그 인식으로 그냥 매도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전임 의사 교수님들은 자존심 하나 묻고 살거든요. 그분들은 월급도 별로 얼마 안 돼요. 공무원은 고급 월급밖에 사실 고위직밖에 안 되는데 물론 40, 50대여서 고급 공무원 월급을 받는 것도 사실 많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의사의 생명이 그리 길지 않거든요. 의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늦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늦게 시작하면요. 18년대에 나옵니다. 그냥 18년대 의사가 돼도. 여기서 제가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올해 2월 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들이 2월 18일 전국 단위로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대학에서 오래 계셨던 김동훈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고 예를 들자면 수술실 예를 들어봅시다. 수술을 큰 수술을 하기 전에는 국소 마취는 몰라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전신 마취를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 할 때는 그 마취를 하고 그다음 마취 과정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마취를 깨우는 과정, 깨우고 나서 회복시키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아주 고도의 그게 필요한데 그런 모든 과정을 전문의가 혹은 교수가 쭉 할 수가 없거든요. 하면 지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때마다 요소요소의 전공의들이 그 일을 같이 도와주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루에 100개를 할 수 있었다면 100케이스를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해버리면 한 50개나 30개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면서 그 자꾸 마취가 안 되면 외과도 수술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마취 없이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생배를 째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통증 때문에 안 되니까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수술이 안 됩니다. 그 연쇄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수술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수술 또 받으면 응급실 환자는 또 응급실 이제, 환자도 거부하게 되고 우리가 받으면 예.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그 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데 다른 의료도 뭐 다른 분야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의들이 이 결정적인 역할을 못해도 그 옆에서 어떤 그 당직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 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전공의들이 밤에 그 중환자들을 다 지켜주고 합니다. 환자 옆에서 자면서 지켜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이제 싹 빠져버리니까 교수가 당직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교수가 낮에 외래 보고 내시경하고 혹은 무슨 검사하고 심장 스텐트 넣고 밤에는 또 한잠도 못 자고 당직하고 다음 날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 당직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번아웃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 말씀 그래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진료 역량이 왜 전공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진료 역량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2월 18일 날 집단적으로 전공의 분들이 이제 의료 현장을 떠났고 그 이후에 그 수십 차례 이제 정부에서 복귀를 요청을 했지만은 여전히 복귀율이 아주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분들도 어쨌든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정근 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병원에도 좀 사직한 전공의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들 어국이라고 하면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 어국. 네. 어국이란 뭐냐면은 그 대학병원을 졸업한 그 의사 선생님들, 기업가라든지 종합병원에 있는 과장들이라든지 예를 든다면은 부산대학교 병원 안과라고 하면은 그 안과에서 수련을 한 전공의를 예. 대부분 그 전공의는 또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의사들이 또 하고 또 수련도 그 곳에 계속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의사들이 어국 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안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는 휴직을 하고 사표를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잣집 아들은 괜찮겠지만 근데 보통 평범한 그런 또 분들은 결혼한 의사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문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데려와서 안과병원이나 곳곳에 또 당직을 세우고 해서 아마 대부분 한 가반 이상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월급은 얼마 안 되죠. 사실은 전공의 월급 정도 받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또 도와주고 있으면서 또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장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또 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네요. 그 전공의 선생님들은 그냥 의과대학에서 아주 중한 환자들만 보다가 이제 1차나 2차 병원에서 경증 환자들을 사실은 또 보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부소득 어떻게 보면은 이 전공의를 하면서 참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저는 안타까워요. 대학의 교수님들, 기원 교수, 임상 교수, 전임 의사들은 또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요.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전임 의사, 임상 교수, 기원 교수가 없었던 시절에
정식 교수들만 있었던 시절 플러스 전공의들이 있었으면 그 숫자하고 지금의 모든 그 전공의가 없더라도 그 전임 이부터 그 숫자를 하면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 현재로서는. 그런데도 대학병원이 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종합병원 협회 저는 회장으로서 볼 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쟁력의 차이다. 그럼 종합병원에 있는 그 분들은 일주일에 진료를 몇 시간 하느냐.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보다 2배를 일해요. 2배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진료 일수가 아마 3번 반나절을 3번 정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주 3반나절. 사실 풀로 하면 하루 반이죠. 그러면 지금 의과대학 교수님들 강의 안 하잖아요. 의대 시험 없잖아요. 또 전공의 보니까 수련 또 안 하잖아요. 그럼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럼 물론 논문 쓰는 일도 실험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 일들에 사실은 그 진료에 또 더 충실히 한다든가 또 전임 의사들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근무 안 해요. 이 진료를 돌아가지 않는다면 환자 수는 정해지는데 의사는 교수들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어떤 풀을 잘 가동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적인 수술이나 환자들이 큰 문제 없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의료 대란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3번 반나절 일해야 될 거를 좀 더 많이 일하고 전임 의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지금 중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이 사실은 되고 있는 상황에 결국은 문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피해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이제 유급이 돼버리고 1년 동안 그냥 낙제가 돼버리고 이 졸업 연수도 늦어지게 되고 군대도 가야 되는 그 딜레마. 그 딜레마 아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또 우리 10대 가제 중에 또 PA 제도 간호사 PA 선생님이 있으면서 PA 선생님들이 저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역할을 또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PA 제도가 합법화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을 대신할 PA가 활성화되면서 그걸 또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사실은 전에처럼 가장 최하급 일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유명한 빅5 병원에 꽉 몰려 있어서 전공의가 42%를 차지하는 그런 비율에서는 전공의들이 배울 게 없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또 손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의 문제 속에 결국 희생은 전공의들이 배우지 못하는 시대가 스스로 자업자득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공평하게 풀어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되면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죠. 아주 신선한 시각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올해 내년에 모집하는 근무할 전공의들을 갖다 올해 모집을 했는데 뭐 이 비상계엄까지 겹쳐져 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엄청나게 저조하다고 하거든요. 내년에 올해 떠난 전공의 분들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인터마시 분들이 전공의 신청을 다시 예년처럼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탄핵 뭐 이런 전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걸 주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전공의들을 또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 주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처음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인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더욱이 이 대통령 그 계엄 선포 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이런 사태들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김동원 병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인데 이런 그냥 진흙탕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도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물론 그 앞에도 수렁에 빠졌는데 이제는 수렁에 빠졌는데 새끼줄 하나 던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피해들이 정작 미래의 이 의사들이 되어서 우리 몸을 지켜줄 의사들, 전공의 의대생들이 그냥 이제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의정 갈등 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이 의정 갈등 이게 이제 뭐 해결해 보려고 여야 의정 협의체까지 구성을 했지만은
비상계엄 이후에 전부 다 이제 관계자들이 탈퇴하고 거기다 실제 또 뭐 탄핵이 이어지고 이후에 뭐 대통령 선거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꽤 오랫동안 이제 미궁에 빠지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는 그대로 이제 생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이 경우에 참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진짜 암울합니다. 저는 이 사실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의 속에 지금 모든 거 함몰돼 버리잖아요. 네. 그냥 다 모든 그냥 블랙홀처럼 돼버린 상황에. 근데 결국은 국민의 건강, 우리의 건강인데 건강을 지켜줄 어정 여야 합의체 중에 의사들이 문제, 의대책 문제 이걸 풀어줘야 될 누군가는 방아쇠를 당겨줄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근데 2,000명의 이제는 고집해야 될 근거가 없어졌거든요. 이제는요. 결국은 계엄령 선포와 함께 의대식 정원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2,000명의 정원을 좀 유연성 있게 서로 합의하면서 꼭 내년도 2026년도 입학시험부터 할 것이 아니라 2025년 입학시험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김동원 변호사님 말씀하시듯이 17년, 18년 뒤에 나올 그 정원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극렬하게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된다면 17년, 8년 뒤에는 세상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정 갈등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주체들은 지금 계엄 이후에 점점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계속 지방 소멸의 시기에는 단 1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 이거는 뭐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동시에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해가지고 거대한 담론을 내세우면서 의대 정원을 발표하셨는데요. 어쨌든 현재 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역 의료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정근 회장님, 대한종합병원 협회 회장님으로서 한번 지역 의료 실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의정 갈등 속에 결국은 근본은 지역 의료 활성화, 그다음에 필수 의료 활성화인데 그 근본의 취지는 참 좋았던데 그 근본 취지가 없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역 의료에 대해서 말을 해줄 의사들이 없어요. 왜? 의사들도 수도권 집중화 돼버리고 학회나 그다음에 협회나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서울에 있으니까 수도권의 의견만 전달한단 말입니다. 전에 한번 토론에 나가서 수도권의 의사회장하고 제가 토론했는데 지방의 의료는 없어요. 저는 지방 의료로 말을 하는데 고려가 배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방 붕괴를 막을 방법은 지방의 교육과 의료다. 그 교육은 또 교육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하면 되는 것인데 의료는 의사 아니고서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의료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의료를 제대로 용기 있게 강함하게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를 전달할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무서워서 말을 하지 않는 그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해서 대한민국 100년 의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협회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한종합병원 협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에 이 종합병원에 있었던 의사들, 교수들 그리고 지금 개원하지만은 또 전부 다 대학병원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의사들이 정말 모여서 바른 말을 하자 해서 제가 대한종합병원에서 협회를 이 의사가 환자를 봐야 되지만은 이 작금의 현실을 보면은 지금 미우수에 빠져서 누구도 나올 수가 없는 사회거든요.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유관순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잔다르크 같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희생하는 용기 있는 의사들이 모여서 대한종합병원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대한종합병원 협회의 설립 이념은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물론 대한민국 의료 발전이겠지만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이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하겠군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중앙 집중화되면서 중앙은 비대해지고 결국은 수도권은 지금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2명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 지방 가면 인구 1000명당 0.9명 되는 데도 있어요. 의사가 한 5배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런 일에 지방의 의료의 공백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이 소멸되는 그 시기에 지방 의료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종합병원협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자기들은 하고 있지만 대학병원에 교수님들, 대학병원장님들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잘 하시는데 그분들도 임기가 3년 지나고 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기가 바뀌지 않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병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사들,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직역, 그다음에 의료기사 직역, 행정 직역, 그리고 환자들 직역까지 다 어울려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상당히 것이다. 혁신적인 단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도 환자를 위해서, 간호사도 환자를 위해서, 의사도 환자에게 필요하면 간호사의 피해 제도도 허락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의사의 권리만 조장하면 피해가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결국 환자가 손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의사뿐만 아니고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좀 상당히 좀 폭이 넓고 지금까지 이런 단체를 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좀 제자리를 잡고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은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동훈 교수님, 아무튼 대통령께서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그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뭐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지금 교단을 떠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영역은 거의 뭐 몇 분만 떠나도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뭐 진료과 암 치료하는 과에서는 부산에도 어느 모 대학에 그동안에 5명이 근무를 하다가 2분밖에 없고 그것도 특정 암은 또 특정 암을 진료하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거의 뭐 환자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이고요. 필수 의료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2,000명이 나왔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2,000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해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공의가 사직하고 나니까 당분간은 교수들이 이렇게 이제 그 헌신적으로 내가 이 지키겠다 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번아웃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견디도 못하겠고 그냥 일도 되지도 않고 또 의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책무를 다 못하는 것 같으니 차라리 막 사직하고 나가는 게 낫겠다. 이래가 사실 좀 붕괴되고 있는 현상인데 또 역시 참 우려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에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오는 교수님들이 저 주변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쪽에 이제 결국 그분들이 뭐 지역 종합병원으로 가면 지역 종합병원의 이제 퀄리티 의료질은 높아지겠으나 지역종합병원은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공의 이전도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의료계획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대학병원을 갖다가 중증질환 진료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데 실제로 그거를 중심적으로 감당해야 될 교수님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 안 됩니다 지금. 중증 환자는 교수님들이 근무하는 종합병원으로 오고 그 나중에 지위가 역전되지 않을까 그 심히 걱정입니다. 예, 뭐 비슷하게 되겠죠. 근데 실은 이제 우리가 OECD 대비 우리 의사 수가 적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따져 보면은 대한민국 의사는 일을 선진국에 비해서 한 5배, 심하게는 3배 내지 5배 정도 일을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는 정말 성실하고 환자하고 결혼했다 할 정도로 열심히 그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현재까지는 말이 그렇지 현재까지는 의료에 뭐 심각한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에서 한 1에서 5위 내에 속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치료 성적, 뭐 5년 생존율, 암에 있어서 뭐 그다음에 합병증 사망률 이런 게 전부 1위에서 한 5위 내에 속할 정도로 우수한 K-메디 하면 세계인이 알아주는 이런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퀄리티 높은 의료인데 저 장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0명이라는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전부 다 저 늪에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이 잘못하면 장래는 고사하고 지금 잘 돼 있는 이 의료 K-메디마저도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죠. 아무튼 뭐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걸 정책을 밀어붙였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을 많이 잃은 상황에 나중에 이 부분이 끝까지 뭐 의정 갈등의 이제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병원 경영이 무지무지 안 좋아졌다는 것. 그래서 특히 수도권 메이저 파이브 빅 파이브 병원들까지도 그렇고 지방의 대학병원들도 엄청나게 경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금융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근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 장기화로 대학병원들 경영난 실상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병원들이 올해 여름 되기 전에는 긴급 차입이라 해서 은행에서 많이 이제 융자를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는 정도로 누적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대학병원은 연구 기능 교수님들이 그다음 중환자 기능 위주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많은 환자를 사실은 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으면서 환자 한 명당 들어가는 투입 비용은 사실은 많아지니까 결국은 잘 하더라도 항상 적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대학병원들은. 예.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의 뭐 60에서 70%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대학병원들이 또 흑자가 생겨서 또 적립금으로 쌓아놓은 병원도 사실은 있어요. 서울의 빅5 중에도. 그러면은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흑자일 수도 있고 방만한 운영을 하실 때는 적자일 수도 있고 그는 어떻게 보면 병원도 기업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경영을 못하는데 적자가 나는데 메꿔준다 그건 안 맞거든요. 복지부에서도 또 다른 긴급 정책을 내어서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수가를 200% 올리다. 그다음에 또 많은 혜택을 인센티브를 또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적자를 보존하려고 하는 정책을 내고 있는데 개헌 의원들은 이제 병원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맹장 수술을 하나 했을 때 의원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수가를 잘 모를 겁니다. 의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이 대학병원하고 의원하고는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만약 100만 원짜리 진료비다 하면은 개원가는 한 110만 원이에요. 총액이. 대학병원은 105만 원 정도 나오고 종합병원은 100만 원 거꾸로. 근데 환자 본인 부담이 개인 의원은 30%, 병원은 40%, 대학병원은 50% 부담을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는 대학병원에 갈 때는 돈을 조금 더 내죠. 의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액수를 의료보험에서 받는 돈으로 치면은 의원이 1등이고 대학병원이 2등이고 종합병원이 3등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경쟁이 어려우니까 수가를 200% 올렸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중간에 끼어 있는 종합병원들은 망하란 말이죠. 그냥 같이 올리겠죠. 안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을 알면서 의원의 수가가 높으니까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대학병원들이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메꿔 주니까 200% 수가를 올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또 의료 형평성이 어긋나고 지역 종합병원은 또 갈 곳이 없고 지금 대학병원들이 의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결국은 메꿔준 단체는 종합병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한 종합병원 협회를 만든 이유도 이런 불형평성을 정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 급한 곳에
불난 곳에 불 끈다고 물 쏟는다고 거기만 퍼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한편은 고사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하니까 대한종합병원 협회는 우리 의료인들이 제대로 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목소리를 내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내겠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같이 피해 간호사 제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병원에서 필요한 제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환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는 가감없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또 대한종합병원협회 활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동훈 교수님, 아무튼 내년에 극적으로 뭐 의정 갈등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올 한 해 동안 이 경영 부실한 경영 그 상황들이 내년에는 더 악화되면 됐지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예산을 뭐 마구 퍼부으면 모르겠지만은 이제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문을 안 닫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캐퍼시 이제 환자를 봐주는 캐패시티가 그 능력이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로 줄어버리면 이제 그 사실 종합병원에서 그걸 커버해 나가야 되긴 되는데 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길는지 그런 것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또 저렇게 많은 그 적자가 누적돼 있으면 대학병원이 무너지도록 놔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너지고 나면 그럼 결국 헬스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결국 써야 헬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참 이 의료 개혁이라 그런 명제하에 이 나왔던 이런 일들이 정말 늪에 빠지는 이런 일이 돼 버렸는데 이번에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생기고 또 이래 함으로써 이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그 올바른 정책이 잘 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드바이스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은 뭐 경영난 악화가 지속이 되면서 힘이 들든 그 아니면 의료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대로 추진이 돼 가지고 중증 질환 치료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든 3차 진료기관들은 꽤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대역을 할 수 있는 충실히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의료 전달 체계가 왜곡된 것들이 바로 잡히고 이러면서 지역에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해 왔던 지역 중견 종합병원들이 상당히 재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중소 중견 종합병원 이 부분이 내년에 또 뭐 대학병원이 좀 뭐 어려워질 때 무슨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돌파구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그러면은 정부 정책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종합병원이 가장 이제 서자 취급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그런 거에 좀 회장님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대한종합병원 협회를 만든 이유가 국민들의 아플 때 공평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또 최고의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병원과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 그래서 이런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 제안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좋은 정책 제안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국 국민들이 공평하게 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책 제안을 저희들이 하고 정책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이제는 좀 더 오픈되어서 그냥 한 단체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건강권을 지키는 일들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제안들이 정책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아이디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이야기 현장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로 풀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 함몰돼 버렸잖아요. 어쩌니까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 이제는 용기 있게 말을 할 의료 단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료 단체는 목적은 대한민국 아픈 국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특히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이제 대학병원들의 경영 악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이대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25년도에는 2,000명이 늘어난 게 다 지방 의과대학에 배정이 됐으니까 과도한 교육 부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게다가 또 동시에 추진하는 뭐 중증 환자 질환 시스템으로 전환 이래 하면 혼란스러워서 거의 대학병원이 기능을 못할 텐데요. 그래서 지역 의료분기에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차라리 지역에 이렇게 기존 의과대학의 학생을 입학생을 갖다가 증가해서 배정하기보다는 의과대학을 신설 그러니까 최근에 의정 갈등에 이렇게 부각된 지역의 거점 종합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들한테 이제 의대생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소의과대학 이런 걸 신설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건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의료 대란과 그 계엄령의 그 큰 근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 의료를 잘 모르는 우리 정부의 정책 미스다. 대학병원들에 강제적으로 의대를 정원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교수님들이 통해서 얼마나 또 수많은 강의를 또 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 주느냐.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순수한 열정과 마음으로 참 월급이 적으면서도 가르친다는 자부심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배로 들려서 교육시키라. 못하는 거죠. 사실은. 못한다고 그렇게 항변을 해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죠. 근데 그 우리 임종수 MC께서 말하신 그 부분이 저는 정말 답은 있는데 왜 답을 못 찾지? 그 답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역사 속에 배운다. 성공한 역사를 배우면 되는데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차병원, 차의과대학 얼마나 잘합니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차병원 의과대학. 인천의 길병원, 가천의대 얼마나 잘합니까? 참 존경할 분이죠. 그 이사장님 그죠? 이길여 여사님 그죠? 차병원에 또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건양의대 안과 선생님이 이제 만드는데 존경해야 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의사를 양성시켜서 자기가 안과를 해서 산부인과를 해서 벌은 돈을 대학에 다 기증내서 사역하는 시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병원들은 되게 좀 수도권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지방에 시도를 했던 뭐 서남대 의과대학하고 그렇죠. 관동의대는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차의과대, 가천의대, 건양의대, 을지의대 같은 거는 병원이 튼튼하게 건실하게 병원이 있으면서 수백 병상을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병원이 있으면서 그 지역 인천이라든지 각 대전 곳곳에 지역에 병원이 있으면서 의과대학을 만드니까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만들 때는 최소 5천억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5천억의 규모가 되는 의과대학 만드는 데는 100억만 하면 되거든요. 병원이 먼저 있는 게 훨씬 유리하군요. 그렇죠. 5천억의 병원이 돈도 있는데 적게 들고. 교수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다음 시설도 되어 있는데 그냥 교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100억 있는 의과대학에 종합병원, 대학병원 5천억을 지어다니까 못 짓잖아요. 그래서 선악모대가 실패할 거예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이 먼저 생기고 세브란스 병원이 먼저 그러니까 재중원호를 거쳐서 뭐 이렇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의과대학이 생겼거든요. 그 미국에서 되게 존스 홉킨스라든지 뭐 여러 의과대학 유명한 의과대학이 병원이 항상 먼저 생기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의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되게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그냥 의과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부속병원 형태로 병원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산이 지금 말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병원이 잘 되는 병원에서 의대를 만든다면 그 국가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정부에서 몇 천억, 몇 조를 투입해서 대학병원에 의대생들 좀 받아라 해도 안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아도 차의대나 건양의대나 자기들 병원에서 알아서 다
교수론이 되고 학생을 교육시키고 정부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을 많은 분들이 알고는 또 있는데도 그 내용들이 그 계획들이 안들이 올라가질 않더라고 보니까요. 참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굿 아이디어. 그래서 저희들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또 비난받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의료에 대한 가장 좋은 적절한 정책, 국가의 재정이 거의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국민한테 가장 좋은 그런 정책들은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제안을 하려고 하죠. 그 제안들을 통해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참 공감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현 정부에서도 좀 그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의료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도 했고요. 미국의 그 유명 대학들이 중소 도시에 좀 다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중소 도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의대 신설 특히 지방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한 700배대 이상 되는 중견 종합병원들의 의대 신설을 허가를 하게 된다면은 그 지방 그 의과대학에 소속되는 지방은 소멸이 안 될 거라는 확신도 드네요. 오히려 환자 전국의 환자 거의 제대로 또 이제 대학병원으로서 특정 질병에 대한 뭐 치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이러면은 외려 이제 국내에서 환자들 모이고 또 의료 관광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명을 갑자기 이렇게 늘려서 막 갈라주는 것보다는 네. 한 4,500명만 늘려도 예. 뭐 의과대학 한 5개 내지 10개 정도는 허가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꼭 늘리고 싶으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 대구에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경북에 저 안동이라든지 없잖아요, 그죠? 안동병 네. 같은데 그런데 경남에 또 이제 창원 한마음병원이라든지 또 여수라든지 곳곳에 지역에 병원이 없으면서 또 의사 숫자가 부족한 곳 그리고 또 광역시도 보면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사 숫자가 5등밖에 안 돼요. 적어요. 그럼 꼭 그게 이 지역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다음에 물론 이 재정 적자가 없거나 부채가 없는 병원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죠? 네, 당연하죠. 아마 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을 예. 겁니다. 그런 병원의 조건이 어디가 있었냐면 인천에 네. 예, 가톨릭 간동의대가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가톨릭 간동의대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가톨릭 재단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 수도권 제한 곳에 지역에 거짓이란 종합병원, 특히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본인 각각의 법인 재정으로 할 수 있다면은 풀어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의과대학 기존 의과대학에 100명씩 50명씩 늘린 정원을 그러면 지역이 강한 중급 종합병원에 700%에서 준다면 정부 지원 재정이 하나도 안 들죠. 그러면서 강한 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지역 발전에 또 지역의 종합병원이 의과대학으로 올라가면서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냥 일석일조가 아니고 일석 한 4, 5조 되는 거예요. 이 쉬운 방법이던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아이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뭐 그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지역에서는 화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2025년도 의료계 약간 포지티브한 것 그리고 이제 좀 희망적인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한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간호법이 드디어 제정이 됐고요. 해당되는 간호협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을 하고 어떻게 정착을 지킬지 연구를 하시겠지만은 우리 의사들이 가장 또 간호사들하고 같이 많이 또 접촉하고 일을 하는데 이번 간호법 제정 이걸 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오해가 왜 오해냐면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한다.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냐?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개원가에서는 이 간호사법이 사실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종합병원급 이상 대학병원급에서는 실제적으로 피해 간호사들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다리를 들어준다거나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주사를 재준다거나 차트를 그 의사 선생님이 입으로 오달 내리면은 대신 타이프를 친다거나 어떻게 보면은 의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지원해주는 역할인데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잠시 설명을 해줘서 좀 풀어줘야 될 거예요. 사실은요. 개원과에서는 어떻게 간호사 역할이 사실은 어떤 역할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실제적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진로지원 간호사가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전공의 선생님들과 갈등 관계가 아니라 전공의 선생님들이 의료를 하고 있으면은 그 역할을 진로지원 간호사가 도우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은 전공의들이 많은 곳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전공의가 없는 지역 종합병원들, 의료원 같은 경우 그런 곳에는 진로지원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 근데 사실 전공의 역할들이 옛날에 저희들이 전공의 할 때는 사실은 의료 역할이 많았지만 지금 전공의는 행정 역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진로지원 간호사 제도가 사실은 전공의 선생님들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발전한다면 결국은 환자들에게 이익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되다면은 진로 지원 간호사 제도를 통해서 합법화가 사실은 이제 법으로 제정되었잖아요. 예. 그 더 구체적으로 의료 영역과 간호 영역을 구분해서 한다면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의사들도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네, 대부분 판례도 굉장히 전향적인 판례가 나오더라고요. 이전에는 그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관련 내용을 위법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 다 합법적으로 판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이 간호법이 의사 입장에서 간호법에 보완돼야 될 점이 있는지. 미국에는 네. 공식적으로 그 진료 지원 간호사가 진료 지원사 네. 제도가 있습니다. 뭐 간호사들도 지원할 수 있고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그들이 통과하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독립적은 절대로 안 되고 의사의 그 지도하에 네. 그 감독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전공의들과 서로 전공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보니까 뭐 그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간호사에 한정해서 진료 지원 간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도를 하려면은 이제 실제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는 가면요 간호조무사가 주로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간호법은 간호사가 근무하는 대개는 이제 병원급 이상 대학병원까지 이제 해당되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인력 이런 수급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1차 진료 기간은 동네 의원들에서는 거의 다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간호조무사는 이 관련 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간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1차 진료 기간에서 그러면은 이 간호법 이걸 총괄해서 운영하려는 간호사 협회에서 1차 의료기관 너도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써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PA 제도가 생기면 네. 간호사만 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 분들께서 실제로 PA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모두를. 그러니까. 그 1차 의료기관의 원장님 바쁘잖아요. 네. 환자 봐야 되고 수술하러 가면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타이프 다 쳐넣어요. 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거. 네. 그런데 또 환자가 없는 데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 네. 환자가 많거나 또 CTM 돼 있는 곳에는 간호조무사 타이프 치기도 하고 환자 서약서를 받기도 하고 물론 의사를 대신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지만 다 하고 있는 사실인데 1차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그다음 병원급 이상이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 다 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차 의료기관에도 이 간호조무사가
의료 영역을 크게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료 행정 부분은 진로지원 간호사 제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현재 이 법이 제정화 되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1차 의료기관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걱정스러워요. 그런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PA 진로지원 간호사 제도가 되면서 의료 행정 부분들은 의사 대신에 타이프를 쳐서 환자 기록을 적어 놓는 일이 왜 불법이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 타이피스트거든요. 비슷거든요. 의료 업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의료다 하면은 또 모르는 분들은 어려운가 하지만 타이피스트인데 그죠? 그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이후에 듣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있으면은 간호법 시행과 더불어 이 자칫 불법도 행위로 또 이렇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1차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규칙에 정하든지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우리나라 의료계 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게 이제 비대면 진료를 그동안에 의료계에서 반대를 한다는 건데요. 아무튼 뜻하지 않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고 또 올해 2월부터 시작되는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지금 좀 광범위하게 지금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어떻습니까? 이제는 조금 합법화 아니면 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실 필요한 내용인데 네. 그것이 또 잘못 사용되어서 수도권 빅5의 환자들이 몰려버리고 네. 그다음에 약을 받아서 대학에 있는 유명 교수님 중에서 약만 받는 것도 해도 감사하고 훌륭한 명의를 만나서 좋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쏠림 국민들. 현상이 있겠군요. 그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야 좋은 옷이고 유명 메이커 옷을 사야 좋은 옷이고 유명 식당에 가야 맛있는 식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지역 종합병원이나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다 의사들의 수준이나 같은데 그죠. 이런 원격 의료를 통한다면 결국은 제도가 잘못 만들어진다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한테 약을 처방을 받고 그럼 뭐 바쁘니까 그 교수님들도 비서가 하겠죠 또 처방을 그죠. 그런 일들에 대한 좀 제한적인 요소를 대한의사협회에서 그걸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저는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격 의료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은 20몇 년 전에 그 인터넷이 없었던 그런 무선 체계 속에서 무슨 PC 통신? PC 통신으로 섬하고 원격 의료를 하고 북한 개성병원하고 저희들이 병원 운영했었으니까 그 원격 의료를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사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도서백지라든지 농촌이라든지 또 원양어선이라든지 위성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카메라를 뭐 장착을 해가지고 PC 통신으로 그 컴퓨터에 원 CCD 카메라를 설치해서 제가 안과 의사니까 눈을 보고 백내장 진단을 내리고 그래서 그분을 또 수술해서 계속 병원에 있지 못하잖아요. 섬으로 가야 되잖아요. 섬으로 가서 그 목사님께서 진료를 해서 구속 진료도 하고. 네, 눈으로 보면은 세균이 있다 없다, 눈이 안전하다 다 보면서 약을 또 가까운 곳에 3,000배에서 약을 산다든지 지금으로부터 사실은 20년 전에 사실은 임상으로 다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초원에.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를 통해서 또 왜곡된 의료 발생하지 않도록 빅5에 몰리지 않도록 그래서 빅5라든지 대학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그죠? 일반 병원이라든지 좀 지역에 있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좀 받아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좀 줄여주면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이 원격 의료가 빨리 불편한 사람들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 의료 분야에서는 그 원양어선이라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낙도라든지 또 그 요양원 멀리 떨어져 있는 요양원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제 원격 진료 이런 공공 부분은 좀 빨리 시행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빅5나 이런 너무 대형 병원에 몰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쪽에는 뭐 외래 진료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어떤 제도를 좀 잘 만들어서 하면 뭐 상당히 그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이제 수도권은 제외하고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 도시의 의료기관에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학병원을 제외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단위에서 이렇게 그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하고 정부에서 시설은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원격 의료를 하면은 상당히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된 수가를 또 책정을 또 좀 많이 주면서 네. 그러면서 지방 의료에 대해서 도시에 벽지에 있는 분들을 활성화 또 시켜주면서 그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방 의료 활성화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 수가를 예. 또 문제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수도권의 수가에 지방의 저 지역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환자를 많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떻게 보면 사명감 속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하루에 환자 숫자를 많이 보지도 못하면서 수익도 적으면서도 이 지역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있는 의사들, 이런 의사들 또 넘어선다면 수도권은 제한 전 지역은 지역 지방으로 생각해서 지역 의료 수가를 또 가산을 10%를 준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지역으로 활성화인데 그 일들을 한다고 해놓고 큰 중요 아젠다 일본에 넣어놓고도 실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상급 종합병원의 수가를 200% 올린다 그만 나와 있지. 눈앞에 것만 급한 거예요. 2,000명만 그냥 던졌지. 나머지 이 부분들은 저희 진척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그 의료를 자동차 반도체보다 훨씬 더 이제 수출하기 좋은 우수 품목이라고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대면 진료 이거는 지금 AI 의료하고 접목이 돼 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클 것 같거든요. 평상시 이런 쪽에 상당히 공부를 해 오신 대한종합병원협회 정근 회장님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앞으로 대한민국은 2050년도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의료인으로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AI 의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고요. 2100년도가 된다면 저희들 안과 의사로서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시대, AI 시대, 그죠?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AI 기술이 챗 GPT를 통해서 지금은 그냥 챗 GPT는 어디 들어와서 물어보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일들이 AI 시대가 도래한다면은 기술적인 한계나 윤리적 문제를 걱정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환자와 접근성, 의료에 대한 접근성 어떻게 보면은 그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환자와 의사와의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은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환자를 위해서 된다면은 의료 AI가 앞으로 대세로 들어올 것이다. 예를 든다면은 방사선 판독을 하는데 영상과학 의사가 판독하는 그 정확도와 AI 판독기가 보는 정확도가 어느 것이 높을 것인가. 지금은 의사가 높습니다만은 어느 축적된 데이터가 모아진다면은 결국은 AI가 이길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점점 특수화되어지고 분업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 시대에 AI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합 의료 부분에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거죠. 물론 그렇게 하더라 진단 면에서는 챗 GPT나 AI가 되지만은 수술 기술에서는 역시 그래도 의사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도 로봇도 의사의 손이 들어가서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의료는 AI가 대세로 흘러갈 것이다. 앞으로 살아남을 의사들은 손으로 하는 의사들, 특히 외과, 안과, 마이크로 서전 이런 부분들이고 진단을 내리는 과는 상당히 이제는 AI로 넘겨줘야 될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의료도 AI를 대비를 해야 되고 결국은 국민과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의료는 AI가 주도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저희 수도권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부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AI 의료의 지금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영상의학과에 이제 판독
이렇게 뭐 좀 도움받는 거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을 뿐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중풍, 그 중풍이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있냐 없냐를 우선 감별해야 되거든요. 애매한 경우 그런 거를 이제 AI가 판독을 탁탁탁 해서 이거는 이상 있음 없음 이렇게 나눠주면 그 이제 전문가가 보기 직전에 응급의학과에서 전문가 선생님을 콜을 한다든지 지금 뭐 이런 환자가 왔는데 강력히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흉부 사진 이런 것도 일단 이상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잘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정밀하게 들어가는 아까 정 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AI가 경험이 축적이 되면 더 정밀하게 진단할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에 특히 그 해부 병리 같은 판독하는 이런 부분들도 딱 해서 사진을 집어넣으면 아 이거 암입니다, 암 전 단계입니다, 뭐 괜찮습니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안 나오겠나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의료의 주체는 의사가 되어야 하고요. 근데 의사가 주체이지만 의사가 정확한 판단과 진단과 치료와 오다를 내리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상이 우선되거든요. 환자의 정상이 우선되어지면서 그 정상을 타이프를 쳐서 컴퓨터에 넣게 되었을 때 AI 컴퓨터에 그러면 그곳에서 무슨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검사를 해라. 그런 검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 검사 결과 데이터를 엑스레이부터 CT, MRI, 혈액 검사, 암 검사 쭉 다 넣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안에서 자동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진단명, 앞으로 예후, 어떤 정밀 검사 치료, 또 그다음 어떤 수술을 할 것인가, 그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의사는 한 가지 제한된 지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식을 모아서 결과를 추출해내니까 그 중에 이제 수술하는 과는 그래도 어차피 의사의 손이 필요하거든요. 로봇 수술을 하도 로봇이 다 하는 거 아니고 로봇을 움직이는 손은 의사의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들은 모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최후로 보루로 남아있고 그 앞에 진단 내리는 과정들, 그 엑스레이 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진단검사학 분야들, 그런 분야들은 아마 또 그 부분들은 또 그 파트에서 또 특별히 또 의사의 손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또 분화될 것입니다, 아마. 아무튼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병원의 경영 목표를 뭐 AI 의료로 내세울 만큼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생각은 듭니다. AI 의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듣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의정 갈등 속에서 빚어졌던 절망과 희망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별로 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또 이런 절망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희망적인 부분을 더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또 훌륭한 의협의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의협 회장이 또 뭐 아주 오랜만에 또 탄핵이 되고 현재 비대위 체제로 있지만은 그 비대위도 계엄 상황이 되면서 뭐 완전히 무기능화돼 버렸고 현재 새 지도부가 내년 1월에 결성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회장에 출마하신 분들이 어떻게 성향들은 어떠며 어떤 사람이 돼야 대한민국 이 K 의료가 선진 의료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부산 강역시 의사회장을 했고 대한의사협회 또 정책위원장을 또 하면서 의료 정책을 많이 이제 다루어 보면서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말 어려운 위치다. 교수와 전공의와 또 교원이 그 모든 의사들 영역을 다 아울려야 되는데 그 의사들이 다 이익 추구 방향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의사협회는 회비를 내어서 또 운영하는 단체이거든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의사들이 회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의료 발전을 위해서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의료 정책이나 이런 정책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좀 제도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이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또 제대로 된 목소리, 각 단체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 이익을 해줄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당장은 그 의사 이익을 대변을 하지 않아서 욕을 들어먹을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와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소신 있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일에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회 회장, 강원도 의사회장인데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또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경기도 의사회거든요. 회장님도 나와 있고. 개원이죠. 또 주수호 전 의협회장님도 저번에 의협회장 선거 2등을 해가고 아쉽게 또 떨어졌고요. 또 최한나 의협 대변인 등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의사협회 회장 되시는 분들은 또 강경 일변도 좋지만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소신껏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1보 양보하고 2보 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회장이 되었으면 의사회장 뭐 평생 할 거 아닌데 한번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한번 힘을 써주는 의회회장을 잘 뽑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대학에서 평생을 보내셨는데 대한의사협회만 왜 그거는 약간은 이익단체지 않습니까? 왜 거기만 그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대응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논을 하는지 그 이제 교수님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이 대한의학회라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의학회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뭔가 대한민국 K 메디의 이 선진화를 위해서 뭔가 하실 역할이 없을까요? 예, 사실은 그 대학은 네. 교육부 소속이고 네. 또 우리가 의료 정책이나 뭐 이런 면에는 좀 관심이 좀 우리는 교육 쪽에 더 관심이 많지 그 의료는 또 하나의 그 교육의 수단으로서 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회니까 학술 이런 부분들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부하고 사실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협에서 의사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거는 의사회에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의사협회의 부탁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의과대학 교수로 일생을 지냈습니다. 그 제가 병원장도 뭐 몇 군데를 했고 이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제가 거의 재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제가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뭐 재벌은 고사하고 똑똑한 집 한 채 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의사지만 그 의사가 저놈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뭣이 부족해서 이래 하느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의사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그냥 환자와 결혼했다 할 정도로 호된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고 뭐 이렇게만 이런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 예, 그 정말 저 사람들도 순수한 어떤 한 개인으로서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기업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양심 있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좋은 시각으로 봐주시면 뭐 의협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그 의협의 어르신으로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100% 공감하고요. 저희 이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널리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대 정원을 놓고 연내는 결국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비상계엄 전국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어쨌든 의료계의 큰 지도자이신데 내년 또 우리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내년 또 의료계의 전망 어떻게 분석과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만일에 대통령이라면 복지부 장관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대통령이라면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년 2005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시작된 부분은 할 수 없고 이제 아직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해서 일단 뽑는 것을 좀 중지하고 그 다음에 2026년부터의 정원 문제는 이제 의료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가슴을 툭 터놓고 얘기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 수렁에 빠진 거를 알아서 나오느라든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진짜 큰 일입니다. 사실 의료가 망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큰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켜내야 됩니다. 예. 정근 회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의사로서 또 중진 의사로서 국민들께 사실은 상당히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을 불편케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의사로서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기성제 세대 의사로서 이제 기득을 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의사로서 젊은 의사들의 소리를 잘 좀 들어본다면은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생들도 어떻게 보면 밥그릇 사업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 의사들도 또 전문인으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또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아들이자 형제라고 그리고 생각한다면 형님으로 생각한다면 그 의사들도 얼마나 깝깝한다면 의사가 많아진다면 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개인의 또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의사는 밥그릇 싸우면 안 됩니까? 의사는 밥그릇 싸우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의사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이제는 존중해야 될 때이죠.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는 저희들 시대로서 이제는 마감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대부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이런 의료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더 아울러 주시고 그리고 그 의사들이 아우성 소리 그리고 병원 문을 나오면서 실직된 상태에서 힘들게 의기소침한 의사들도 얼마나 깝깝하였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것인가. 자신이 자녀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0명이라는 그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처음부터 그 관련된 속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지금 대부분 국민들 3분의 2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명이라는 그 제도의 한 말에 대해서 너무나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면서 한 발 후퇴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는 원점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건 단순해요. 원점에서 주장을 해야 원점에서 의논해보자. 원점에서 하기로 한다 하는 그 즉시로 의정여자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원점에서 해보자.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전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의정협의체를 원점에서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젊은 의사들한테 용기를 주고 앞으로 그 의사들이 20년, 3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을 다 중진 의사들이 되어서 할 것이거든요. 그 의사들의 힘을 한번 실어줬으면 하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2025년도 의대생 정원 문제는 일단 유예를 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하는 문제를 여야 의정협의체가 같이 의논을 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25년 또 미래를 밝게 하고 그 궁극적으로는 K-메디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ONN 닥터 TV도 앞으로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올 갑진년 한 해를 보내고 내년 을사년 25년도를 맞아서 더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은 교수님. 예, 이제 갑진년이 사실은 희망 속에서 떠올랐다가 이제 굉장한 이런 숙제를 안고 을사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은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DNA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이런 의료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원만히 잘 해결돼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밝은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전국도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문제로 또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 의사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그 진실한 마음은 환자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의사나 또 나이 든 의사나 모두가 환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또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대한종합병원 협회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의료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아픈 환자들만 바라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와 의료계와 그리고 시민사회계에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의사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아플 때 다 진료하도록 모두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의정 2024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이 의정 갈등이 4월 총선 때 거대 야당을 출범시켰고 이로 인해 이후 의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새로운 의정 갈등이 초래됐습니다. 한 해 내내 의정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의정, 말장난 같지만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정의입니다. 의사와 정부 간의 의정이든 의회와 정부 간의 의정이든 소통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게 궁극적인 해답을 찾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의료계 지도자 두 분 모시고 의정 갈등 그리고 2025년에는 부디 의정으로 갈등하는 모든 분야에 있는 난제들이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 팡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